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 내에서 양국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그동안 억눌린 분노를 표출할 대상으로 삼아 공격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자국 내 분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란의 이스라엘 무력 공습으로 커진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와 안보 상황에 끼칠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17개월 만에 1,400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가 지목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는 가운데 간밤 미증시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3월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죠. 전월보다 0.7% 늘면서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매 판매가 강세를 보이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연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은 4.6%를 돌파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4.6%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 10월처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 중국에서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1분기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고요. 1분기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가운데 1분기 중국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관건으로 지목됐는데 무난한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천 종합지수, 상해 종합지수 모두 내림세 보인 가운데 국내 양지수도 오늘 짙은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9% 넘는 하락세로 출발해 현재 2%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41% 내림세 보여주면서 지수는 2610선도 내준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정제마진 상승에 정유주 일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또 방어주로 꼽히는 음식료 쪽도 일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의 밸류업 정책 발언에 일부 금융주 수급 유입 중이나 외국인 자금 이탈에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또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 자극, 꺾이지 않는 소비에 의한 금리 우려가 시장의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무려 10거래일 연속 발을 빼고 있죠. 현재 3천억 원 넘게 덜어내는 가운데 외국인 오늘 제조업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3,6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고 있는데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18,000계약 넘게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0.8% 하락세로 출발해 현재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54% 내림세 보여주면서 지수는 830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의 수가 1,400개 가까이 포착되는 가운데 주도 업종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반도체 업종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HPSP입니다. 매각 관련 보도에 장중 한때 11% 넘는 상승세 보여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묵은 공시에 일단락되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또 MSCI 편입 예상 종목인 알테오젠 상승세 보이다 하락 전환했고요. 엔캠은 현재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무려 7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세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IT 종합, IT 하드웨어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각각 189억 원, 2,112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지수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업종, 섹터 안에서 모두 같은 흐름 보이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살펴볼 종목으로는요, 자율주행차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를 시험 운행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송도에서 영종도 일대 60km를 운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은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4단계라고 하면 고도의 자동화라고 불릴 정도로 운전자 개입이 거의 없는지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관련주들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하기도 하면서 강한 움직임 보였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닉스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죠. 현재까지도 가격 제한폭 풀리지 않으면서 5,13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역시나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장중 23% 넘는 강세 보이다 현재는 상승폭 다소 축소되면서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코리아 FT 장중 12% 넘는 오름세 보였는데 역시나 상승폭 축소되면서 현재 3%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 증시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환율과 유가, 금리 그리고 물가라는 사중고에 직면한 우리 시장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는 하락세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드리워지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국은행 역시도 금리 동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GDP 성장률의 경우 1분기 기준으로 5.3%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매 판매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환율은 장중에 1,4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매크로 변수가 산재해 있는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율도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양대 시장 지수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빛과 같은 기쁜 소식도 있을까요? 네, 뭐 그나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합 수준만 돼도 오늘은 조금 선방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좀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쪽이 이제 운송 장비 업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이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국산 하이브리드 차, 친환경 차 수출량 50.9% 차지한다라는 걸 이제 제목으로 갖고 나왔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국내의 이제 내수 판매는 자동차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자동차 판매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그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환경 차인 이제 대표자인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판매 성장률이 많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이제 친환가 수출이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에 비해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하이브리드 차량, 그러니까 국내의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 미국 내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는 전년 대비 45%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자동차와 관련돼서 친환경 차량 중에서는 지금 뭐 전기차를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대체한다라는 개념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가장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도요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토요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 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못지않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관련된 그런 이제 차량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강달러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금 이제 환율에 따른 이제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재와 같은 강달러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영업 실적이나 매출 측면에서 2분기에도 긍정적인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지수가 빠지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내수 판매는 부진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글로벌 전반으로 살펴본다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변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바라보셨나요? 전일 삼성전자의 미국서 이 반도체 9조 원대 반도체 보조금 수령 소식을 좀 가져왔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2.8%대, SK하이닉스가 4.9포인트 하락을 좀 하면서 오히려 이런 이 굿뉴스라고 좀 볼 수 있을지라는 어떤 의문이 좀 들지만 저는 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법에 의해서 시장이 좀 전망했던 60억 달러 좀 상회하는 64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9조 원대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현재 이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시에 전체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5천억 원대의 이 투자를 좀 결정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450억 원 달러, 우리 하나로는 6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 투자를 좀 결정했는데 1차 보조금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 반도체 보조금의 규모는 총 투자액의 5%에서 15% 정도를
미국 정부가 좀 보조해주는 정책인데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 보조금에 대한 수령 혜택으로 생산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부담들을 좀 더 경감시키면서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좀 가셔야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나로 좀 보겠습니다. 테일러 1공장의 경우에는 2026년도부터 4나노미터 그리고 2나노미터의 반도체를 양산하게 되고요. 2027년도부터는 첨단 반도체, 즉 HBM 반도체를 좀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미 투자가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혜택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투자 경감과 함께 이익 개선, 향후에 실적에 관련된 투자 비용이 감소됨에 따른 반사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국의 이 반도체 수령 이슈가 원래 지난 3월 말에 좀 결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작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적인 어떤 이 반도체 보조금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흐름들은 어떤 이 세론 효과라기보다는 전체 시장의 영향이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9조 원대 보조금을 받기는 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보다도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됐는데요. 이 부분 굿뉴스기는 하지만 오늘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세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배드 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나요?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쏠린 눈, 이란이 과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 이란의 보복 공습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인 어떤 보복을 다시금 좀 검토한다. 그래서 이제 이란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 공격에 대한 계획 부분을 미국에 좀 통보를 해주면서 사실 좀 형식적인 좀 액션을 취했다는 평가를 좀 받는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민간 시설에는 공격하진 않겠지만 이 군사 시설에 좀 타격을 좀 예고를 하면서 확전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 이후에 최근에 이스라엘향 이 상선 하나를 현재 좀 납포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진다면 이 단기적 관점에서 유가의 상승 또는 해운주의 운임 상승 효과로 좀 영향이 좀 크게 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에는 전체 이 원유 수송료의 한 20%대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상 봉쇄가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원유의 어떤 상승들, 현재 이 배럴당 $100 기조까지 좀 넘어설 수 있는 단기적 관점에서 $100를 단기에 좀 초과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물동량은 탱커선 그리고 이 유조선의 운임 지수와 이 연계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WS 운임 지수라든가 BDI 운임 지수의 급등. 현재의 경우에는 2,300포인트까지 좀 상회했다가 한 1,300포인트까지 좀 하회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지금 1,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대로 좀 올라간다면 해상 운임에 관련된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좀 작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란의 공격 이후에 관련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가 좀 촉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공격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봉쇄되게 된다면 또 국제 유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점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이 부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임 대표님께서 바라보신 배드 뉴스는 어떤 거였나요? 네, 오늘 환율이 1,400원을 지금 찍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환율 1,400원 목전에 225조 외화 빚의 기업들 초비 사항이라는 걸 이제 부정적인 소식으로 삼았습니다. 일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자금을 마련하지만 해외에서도 많은 자금을 이제 차입을 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차입금에 대한 이자나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에 상당 부분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15일 날 발표한 이제 국제 투자 대조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에 이제 국내 비금융기업 이제 대외 채무가 1,626억 달러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이제 85억 8천만 달러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단기채는 조금 줄어든 대신 장기채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이제 단기보다는 장기 차입금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이제 최근에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의 이런 이제 대외 채권
채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화 부채 규모가 27조 7천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8조 7천억,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5조 3천억,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9,300억 정도의 대외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채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율들이 이제 급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대외 채무가 많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실적에서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를 뛴다라고 하게 되면 순이익이 3,300억 정도가 감소될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원화의 그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뭐 단순하게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이제 2분기나 뭐 올해 실적에도 같이 연동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이른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기업들의 비중 역시도 단기채보다는 장기채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좀 믿을 부분이 실적뿐이 아닐까 싶거든요, 대표님. 네네. 자, 그런 만큼 실적하면 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쪽,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쪽이 또 자동차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1분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판매량에 관련된 집계 영향들은 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 초에까지만 하더라도 완성차 업계의 이 판매 목표량들은 좀 다소 보수적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공급 이 부분들, 전기차의 생산량들에 관련된 변동폭들 내지는 뭐 변동성을 좀 반영시킨 요인인데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이 전기차 보조금의 정책이 조금 더 축소될 수 있는 경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북미 시장들은 현재 이 현행의 이 보조금 정책을 좀 유지하고 있지만 판매량이 크게 좀 증가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반사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이 판매량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판매량에 대한 보수적인 어떤 이 목표량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기조는 그래도 성장 기조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환율폭에 관련돼서 좀 많은 이슈가 좀 낳고 있는데 고환율 기조 현재 1,400원대에 육박했던 환율 기조가 1,300원 후반대까지 만약에 2분기 말까지 좀 유지해 준다면 여기서 우리가 영업외 수익이라고 불리우는 외화 환산 평가 이익을 장부상 지금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사가 영업 활동과 관련 없이 환율에 관련된 마진을 이익으로 좀 계상하는 그런 외화 환산 이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외화 환산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단기 순이익의 반응 효과가 커진다. 이 부분은 배당 성향이 증가될 수 있고 주주들에게 그만큼 더 많은 폭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환율 정책 기조는 자동차주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이 업종이죠. 조선이라든가 방산주에도 전체적인 어떤 낙수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어떤 조정 흐름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 오늘 현대차의 경우는 현재는 지금 하락 전환을 좀 했는데 지금 보합권에서 0.21% 하락을 했고요. 기아차의 경우에는 0.61%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반도체 섹터가 2%에서 많게는 3, 4%대 하락을 보여준 것에 비하면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1분기 실적 기대감은 2분기까지 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판매량 수치가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기조 성장 기조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환율 상황 역시도 자동차 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기아 역시도 약보합권 내외에서 거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자동차 주들의 경우는 실적 기대감도 있지만 그간 좀 올랐던 부분에서는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서 합의가 점차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실적과 더해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 유효할지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시총이 합산해서 이제 10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아마 계속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총선 전서부터
전부터 여야가 지금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내 증시를 지금보다 한 단계 이제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차피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거의 가장 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양당이 다른 이제 이견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곳으로 접점을 만들기에는 조금 더 이제 협상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경과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흐름 자체가 뭐 바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 때문에 이제 올해 올랐었던 뭐 대표적으로 뭐 그 금융 업종이나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은 그런 이제 수혜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 실적 자체가 뭐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갖고 있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배당 성향이 증가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동차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 대수는 조금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그 가격 밸류, 그러니까 가격의 그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 자동차 차종인 SUV나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차량의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 대수와는 다르게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계속 올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까지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환율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도 같이 감안해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토요타가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물론 차량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고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와 더불어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그거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그런 수익도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토요타의 주가가 상승이 됐다라는 관점을 보면 국내에서 지금 엔화보다 원화가 절하폭이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약세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 현대차도 그런 형태의 이런 환차익으로 인한 영업이익 확대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프로그램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판매 대수는 줄어들어도 고부가가치 차량에 대한 밸류는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실적 역시 우상향 기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어느 정도 발을 맞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사실 그가 뭐 밸류업 프로그램 전에는 사실 실적은 잘 나오지만 자동차주들은 주가가 그에 발맞추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온다면 이 실적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주가도 반응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뭐 지난 3분기 실적, 뭐 사상 최고 실적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주가가 한 16만 원대 후반, 17만 원대 초반이었고 지금 사실 올해 초에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은 자동차 실적에 관련된 주가 가치를 반영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도입 기대감, 그래서 이제 PBR 단에서 3배 미만에 대한 관련된 뭐 저평가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또는 뭐 기아차의 경우에는 여기서 아직 전기차에 관련된 성장 모멘텀들이 조금 일시적인 어떤 둔화 안에서 훼손된 영향들 좀 있어요. 이 부분이 향후에 전기차 공급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파이가 확장되는 구간, 여기서는 추가적인 주가의 업사이드 요건을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도입, 그리고 5월 달에 2차 세미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상반기에 관련한 세제 혜택에 관련된 규모가 확정되고 올해 연말에 ETF 유입 요건들이 세분화되고 좀 명확해지는 어떤 규정들이 확정이 좀 되는 시점이라면 저는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저PBR 관련주, 특히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수혜 종목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좀 대입을 해봤을 때 일본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 이후에 주가 가치가 좀 크게 반영됐던 효과들을 우리가 좀 보면 15% 정도에 대한 평균 주가 조정이 있었고 이후에 40에서 50% 정도의 주가 상승률로 좀 작용했다는 측면, 이 부분은 단순한 수치지만 적정하게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도입 취지는 그만큼 주주 환원 정책을 더 많이 펼치게 되면서 우리 증시의 체력들을 좀 더 보강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굳이 지금 야당이 반대를 할 명분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금투세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여야의 어떤 조정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총선 리스크로 좀 작용한 측면 좀 있지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앞으로에 관련된 정책도의 가시화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자동차주는 여기서 실적 플러스 관련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도입 기대감 끝까지 좀 저는 가져가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전기차가 일시로 둔화가 되는 동안 이 부분이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부정적 반영이 됐지만 이 부분이 해소된다면 앞으로 주가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동차주만 볼 수가 없겠죠.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시야를 좀 확장을 해봐야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역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정부 역시도 자동차 부품 신시장 개척이 확대가 되면서 올해 자동차 산업에서 수출 최대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는 의지까지 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힘까지 더해진다면 자동차 부품주도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실까요? 일단 뭐 자동차가 잘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부품주의 이제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개선감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회사와 자동차 부품 회사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증가를 합니다. 특히 친환경 부품이나 SUV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부품 관련된 업체들은 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이제 해외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원 달러가 강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관련된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가격 그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그러니까 부품 가격에 같이 이제 더해서 완성업체에 납품을 하면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자동차 밸류체인 내에서 완성업체들이 그렇게 부품을 그러니까 이윤을 보장을 하면서 받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빡빡하게 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부품 업체들도 관련된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할 걸로는 예상이 되고 있지만 완성 업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이익 성장세는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승 폭에 대한 그런 부분만 조금은 이제 덜 욕심을 내신다라고 하게 되면 부품주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들과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시야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와 관련된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완성차보다 이익성 장세는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품주와 관련해서 사실 지난 9일에 짚어주셨던 종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캐니스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네. 코리아 FT입니다. 지금 네. 목표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14%대 정도의 수익률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전략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면 좋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 제가 이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반응 효과들은 지난해 실적 매출액이 한 6,900억 원대였고 이익률을 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당시에 매출액은 이미 7천억 원대 육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기 전에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대 초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판매 호조 그리고 판매량들이 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은 전체 매출 포지션의 40%대를 좀 차지하고 있는 캐니스터 부품, 배기가스를 흡착시키는 이 특화 부품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어떤 진입 장벽이 높은 부품이기 때문에 당분간 코리아 FT가 현대차 그룹향에 대한 비중들을 좀 더 높여간다면 오히려 저는 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이 판매량들이 증감됨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를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현재 코리아 FT의 이 시가총액 좀 잠깐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살펴보면 지금 어제 전일 주가에서 한 1,700원대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이를 보면 한 1,800원, 한 2,000억 원대가 채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저는 추가적인 어떤 시가총액은 한 2,500에서 2,700억 원 정도가 좀 적정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실적 기조까지 간다면 저는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FTA에 대해서 조정 시 매수는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가 인천광역시 송도와 영종도 일대에서 이달부터 시범 운행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그다지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는 걸까요? 네, 뭐 일단 그 영향이 가장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형 그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시장 영향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진행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뭐 부품과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쪽으로 이제 아마 나눠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그러니까 국내의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부품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카메라 모듈이나 라이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그러니까 센서나 이런 부분에 상대적인 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지금 뭐 애플도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를 포기할 만큼 상당히 향후에 뭐 4단계나 5단계까지 진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향후에 멀리 있는 그런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 자율주행 3단계 부분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뭐 일본의 혼다나 그다음에 독일의 벤츠 같은 경우는 이미 적용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율주행 3단계를 적용하겠다라고 계속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올 가을이나 정도 돼서 3단계가 만약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3단계 관련된 뭐 이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부품 관련된 회사들의 관심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그 3단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아마 현재 기아의 납품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HL만도가 가장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업체들은 대체로 자율주행 부품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일단 자율주행차 섹터를 전반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0.65%의 약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라닉스가 또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오늘 자율주행차 전반의 흐름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 기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구현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인식을 하는데 실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5단계까지 구현될 수 있는 기술은 다 구성이 돼 있다. 다만 이게 왜 상용화되지 못하고 왜 자율주행차가 길거리에서 우리가 흔하게 돌아내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안전성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좀 실험을 했는데 FSD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서비스 부분이 결국에는 인사사고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면 굉장히 이걸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안정성을 100% 좀 갖췄다라고 좀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좀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과 관제 체계까지 같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사람이 관제를 하는 어떤 서비스보다는 통신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 통신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통신 체계가 결합이 돼서 오히려 신호 체계와 다 이제 공통적으로 좀 더 결합이 되면서 안정성들을 그러니까 위험도를 최소화시키고 안정성들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최종적으로는 구축되는 어떤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서울시 안에서도 뭐 자율주행 버스가 좀 다니고 있지만 그게 그냥 무인으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통신 관제가 다 되는 기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국토, 전 세계적으로 좀 허용이 되려면 이러한 어떤 인프라도 좀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차이가 좀 있고 여기서는 완전 자율주행을 좀 이끌기 위해서는 5G 이상의 단계, 즉 6G 시대도 개화가 돼야 되는 시스템이기 인프라 때문에 관련주도 같이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크게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또 결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UAM.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시망공 모빌리티에 해당하는 에어택시의 경우에도 관제 시스템이 도시명으로 다 연동되는 그런 어떤 수직적이고 확장적인 어떤 플랫폼들이 최종적으로는 좀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레벨 3 단계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에 대한 자율주행은 지금 기술적으로 좀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작년에 현대차가 연말까지 레벨 3의 이 시속 80km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지만 네. 이게 최종적으로 또 무기한 연기가 됐다. 그런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요타와 벤츠는 현재 60km대에 대한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미 개발돼서 상용화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좀 반자동이라고 하죠. 네. 자동차가 핸들을 조작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이 자율주행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또는 뭐 수면 상태에서 자동차를 움직이기엔 굉장히 리스크하다. 네. 이런 관점들 때문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고도화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크게 좀 제가 말이 좀 많이 돌았는데 종국적으로 이제 세 가지 기술입니다. 레벨 단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레이더와 라이다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초소형화돼야 되고 여기에 정확도가 좀 더 커지게 된다면 오히려 사물에 대한 감지, 기상 상태가 뭐 굉장히 뭐 어둡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사물을 좀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면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가 좀 가능하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가 좀 더 강한 이유들은 카메라, 뭐 1단계 내지는 2단계의 자율주행 부품 또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부품들을 좀 공급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선행해서 좀 움직여지지만 완전 자율주행 체계로 간다면 여기서 이 공략주들은 계속해서 좀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그리고 이 소형 레이더의 경우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가 HL만도, HL만도의 경우에는 자회사 이 HL 클랩 무브를 통해서 현재 국산 1호의 소형 레이더를 현재 개발해서 상용화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의 경우에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기술력이 좀 높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차는 일단은 지금 안정성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통신 체계가 잘 구축이 돼야 하니까 관련해서 인프라와 관련된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세 가지 기술까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저희 방송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설명을 잘해주신 만큼 오늘 혹시 가지고 온 섹터가 이쪽이 아닐까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일단 어떠신가요?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모아가자라고 해서 저는 원픽으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 우선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 파이가. 네. 카메라 모듈과 여기에 관련된 센서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고 현재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우리 완성차 업체에 이미 공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는 센서와 관련된 모듈 종목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뭐 레이더라든가 라이다 기술에 대한 또 차이점들은 현재 기술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부품들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 반영을 좀 이끌고 있지만 저는 관건은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좀 준비를 했고요. 잠시 후에 좀 탑픽에서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픽 섹터가 이제 자율주행 쪽이고 원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네, 네네.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지금 레이더 개발 그리고 여기서는 뭐 올해 2022년도 8월에 이제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으로 좀 시장이 좀 진입을 했는데 군수 시장에 들어있는 군용 레이더를 먼저 공급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군용 레이더를 공급했고 이 부분을 소형화시켜서 현재 민수 시장으로서의 어떤 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이 이 모빌리티용 레이더가 43%, 모빌리티는 자동차라든가 군수용 장갑차 내지는 군용 차 등에 좀 공급되고 있는 레이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비모빌리티 부분은 드론에 탑재되는 레이더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전체 매출 포지션의 57%로 좀 구성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 안테나 수를 이 자체 기술로 해서 8분의 1로 좀 줄이면서 초소형화 시켰고요. 이 부분이 4D 이미징 레이더라고 해서 사각의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 사물도 인식하는 그런 기술, 특화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레벨 5 단계의 이 소형 레이더로 좀 탑재가 된다면 이미 상용화 안에서 매출적인 어떤 성장 내지 확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뭐 아마존과 배송용 드론에 공급되고 있는 초소형 레이더를 공급하겠다는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어떤 공급량들은 아직은 산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미국 안에서도 이 물류가 드론을 통한 배송들이 좀 더 극대화가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부가적인 매출도 기대되는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유럽에서는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의무화 장착이기 때문에 차량의 운전자의 보조 시스템 이 장치들을 의무화하는 제도 때문에 신차가 앞으로 7월 7일 이후부터는 이 보조 시스템들이 의무적으로 좀 장착됨에 따른 어떤 수혜, 그래서 여기 관련된 소형 레이더에 대한 탑재 기대감들이 회사의 향후에 어떤 성장성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면 상장일 이후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지난해 9월 1일 3만 원대 형성됐던 주가가 작년 11월 9,960원대까지 좀 하회했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지루한 박스권 횡보 안에서 10,000원에서 12,000원 구간에서 좀 답답한 박스권 행보를 좀 보였고 최근에 이 수급 반영 효과로 인해서 지금 12,000원대를 좀 뚫어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주가 구간도 바닥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차가 이 레벨 3 이 자율주행 서비스에 관련된 이 상용화 시기를 조금 더 무기한 연기를 했지만 저는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올해 연내 출시는 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경우에는 초소형 레이더라는 관점에서는 레벨 3 이상에서 반드시 탑재돼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HL 만두가 물론 갖고 있는 기술도 있지만 여기서 병용해서 우리가 좀 투입이 된다면 4D 이미징 레이더의 경우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향후에 양산차에 좀 적용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6,5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저는 손절가 1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16,500원이고요. 손절 라인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임 대표님께서는 어떤 원픽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뭐 원달러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식료품 관련 식료품 중에서 수출 관련된 그런 기업을 갖고 나왔습니다. 뭐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이 넘어가면서 이런 환율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일단 수출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식료품 업체 중에서 특히 이제 라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라면 수출이 계속 이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 1분기의 라면 수출이 작년도보다 이제 3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 금액이 42.6%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3월부터는 그동안 이제 수출이 좀 주춤했었던 중국향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지역의 수요는 지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1분기 매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추정치가 3,259억,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33%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71억으로 작년보다 5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삼양식품 하면 가장 크게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불닭볶음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불닭볶음면의 오리지널의 이제 매출 비중이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차지했다라고 보면 최근에는 이제 불닭볶음면을 이용한 이제 파생형 그런 이제 상품들이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파생형 상품들의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불닭볶음면 오리지널의 이제 매출 비중이 지금 한 40%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수출 관련된 부분이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상반기 1분기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한류 열풍을 따라서 이런 라면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라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매출 성장세는 계속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 초서부터 계속 이제 저점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뭐 신고가를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추격 매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갈 때 뭐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좀 출렁거리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좀 출렁거릴 때 그때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매수 가격으로는 오늘 조금 상승을 하지만 24만 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27만 원, 그리고 손절은 21만 원 이하에서 손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삼양식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는 24만 원, 목표가 27만 원, 손절 라인 21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개화되기 위해서는 6G 개발이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리고 HL 만두의 경우에는 기아향 부품 납품이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부품주 성장성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을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